지난 기출문제 우리 100회 전산회계 1급 100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어요? 그러면 자, 보기 보시면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냥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추정에 의한 측정치.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해서 사용할 수 없냐? 있다. 그래서 추정에 의한 측정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대손율이에요. 대손이 얼마큼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일날 미리 예상을 하죠. 예상을 해서 그 예측치만큼을 우리는 미리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손에 의한 우리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보기 보시면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하나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한다. 자, 비품 700만 원을 뭘로 처리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품이라고 하는 뭐가 증가해야 된다? 자산이 증가해야 하는데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해버렸다.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개념. 그러면 일단 자산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예로 처리를 했으니까 결론은 자산은 과소계산이 됐겠죠. 그쵸? 자산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과소계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면 비용은 과대계산되었다. 비용은 없었어야지 되는데 비용이 생겼으니까 비용은 우리가 과대계산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비용이 과대계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냐. 비용이 과대가 됐다는 얘기는 내 이익이 과소계산되었다. 비용이 늘었으니까 이익이 줄었겠죠.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이 과소계산되었다. 이익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순수한 자본도 과소계산되게 되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문제에 대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결국 수익은 상관이 없고 자산이 700만 원 과소계산되게 된다. 정답.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 비용 700만 원은 과대계산이 되게 되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과소계산이 되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은 다음은 상무물산의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시는 방법은 기말, 남아있는 걸 물어봤죠. 남아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순서대로 그냥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날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매입이 3,000개, 그 다음에 매출이 500개, 그리고 또 매출이
1,500개. 그리고 maybe 2,000개. 그리고 매출이 500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말은 남아있는 것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부터 먼저 매출이 2,000개, 500개 2,500개의 매출이 생겼죠. 2,500개의 매출이 생겼다. 그럼 2,500개의 매출이 어디서부터 나간다? 위에서부터 빠져나간다. 그럼 3,000개 중에 2,500개가 빠져나가면 끝났네요? 그쵸? 그러면 2,500개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몇 개가 남았다? 500개가 남았다. 얼마짜리? 300원짜리. 그러면 5, 35, 15만 원이 재고액으로 남아있을 거고 마지막에 매입한 여기에 있는 2,000개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 2,000개는 한 개당 400원씩. 그러면 80만 원이 재고액으로 남아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총 95만 원의 기말 재고액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이 문제를 만약에 후입선출법으로 보겠다. 그러면 후입선출법,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거는 이제 전제예요. 전제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후입선출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2,500개 매출이 생겼는데 이 2,500개 매출이 밑에서부터 나가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2,000개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500개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2,500개가 모두 다 300원짜리가 남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300원짜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실질재고조사법은 무조건 밑에서부터 그냥 빠져나간다. 2,500개가 바닥부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속기록법으로 했을 때 후입선출법은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에서 계속기록법은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3,000개에서 500개가 나가고 1,500개가 나가고 그럼 2,000개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몇 개가 남아있냐면 1,000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생기고요. 그리고 2,000개를 또 사왔고 500개를 팔았으니까 이 500개는 이 2,000개 중에 500개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400원짜리가 1,500개가 남게 되겠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할 때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그냥 빼나가시면 되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 계산하시는 방법이고 계속기록법으로 할 때는 중간중간을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0개였기 때문에 2,000개 나갔으니까 1,000개가 남아있고 그리고 2,000개가 들어왔으니까 1,000개, 2,000개 이렇게 두 개가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 500개가 나갔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여서 500개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1,500개는 400원짜리가 1,000개는 3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기록법일 때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나가니까 둘의 구분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만 후입선출법일 때는 실질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이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그렇게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입선출법으로 정답은 쉽게 찾으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기준이 아닌 것은 이건 근데 우리가 외우셨어야 돼요. 무형자산 단원에서 무형의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얘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내 장부에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 통제가 가능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 명확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취득원가 200만 원인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말 공정가치가 240이 됐습니다. 그럼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40만 원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40만 원이 생겨야 되겠네요. 일단 자, 그다음 두 번째. 취득원가 180만 원의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럼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으니까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 생겼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생겼고 두 번째 거래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일단 우리가 자 문제 6번. 연수합계법은 일단 취득원가 마이너스 찬종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 분의 잔존연수 이렇게 돼요. 공식은 외우셔야지 되고 제 거 유튜브에 감가상각이 따로 또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 게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뭐 이중체감법 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취득원가 6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600만 원. 그리고 내용연수의 내용연수 합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년, 2년, 3년 분의 최초에 첫 해에는 1차 년도에는 잔존연수가 몇 년? 다 남아있는 거죠. 3년이 다 남아있는 상태예요. 3년이 다 남아있는 상태니까 3. 2차 년도가 되면 2. 3차 년도가 되면 1.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은 1차 년도니까 잔존연수를 3. 우리 내용연수의 합계는 6. 그러면 전체 5,400만 원에 대해서 6분의 3이니까 절반. 이해가 되시나요? 2,700만 원이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액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계는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분의 첫 번째 해는 5, 두 번째 해는 4, 세 번째 해는 3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연수합계법.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판매를 목적 2번이 정답이네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은 무슨 자산? 네, 재고자산.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돈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몇 년간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매출원가는 우리가 T자 계정 그려서 기초에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기초에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예요? 매입이 무슨 매입? 순매입. 순매입.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는 그대로 5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은 200인데 매입세 운임은 어떻게 해요? 원가에 포함. 그 다음 매입 할인 받았으니까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10만 원만큼이 순매입액.
그리고 기말은 200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나요? 510만 원.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판매 가능액이라 부른다. 판매 가능액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원가액이네요. 원가액.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액 배부 방법. 보조부문 배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무슨 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 단계 배부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네, 1번 맞고요. 직접 배부법은 배부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네. 그 다음에 직접 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원가 회계는 이익을 높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제품 생산 원가를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원가 절감을 하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내 원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단기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배부 순서를 고려하는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제가 우리 원가회계 시간에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우리가 원가회계 T자 계정 중에 우리가 문제를 쉽게 푸시는 방법에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소비액이라는 걸 산출을 할 건데 전선, 전월에 성급한 게 있냐, 전월에 미지급한 게 있냐, 당월에 미지급한 게 있냐, 당월에 성급한 게 있냐. 당월 지급액. 이게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그래서 자기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냥 정답이 나옵니다. 그냥 정답. 그래서 노무비 전월 성급액. 전월 성급액이니까 전월 성급액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무비 당월 지급액. 이번 달에 지급한 게 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월 성급액과 당월 미지급액은 없다. 당월 건 없다. 그러면 소비액은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냥 소비액은 얼마예요? 70만 원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액이 공부하시면 이 T자 계정 그냥 하나를 암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가 막 바뀌어도 자기 자리만 찾아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아니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니까 뭐야?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쵸?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비의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렇게 직접비, 간접비 대응시키는 건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 품목별로 처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품목별이라고 하기보다는 종합 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네, 완전 정확한 계산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에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종합 원가랑 개별 원가를 비교했을 때는 개별 원가가 조금 더 정확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지시서가 아니라 연속 제조지시서를 사용하고, 특정 제조지시서를 사용하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에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었고 우리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었고요.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우리는 실제 소비액과, 이거 제조간접비 계정이에요. 제조간접비, 실제 소비액과 예정 소비액을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소비액은 말 그대로 이번 달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니까 월말이 되면 자동으로 집계가 되겠죠. 자동으로 집계가 될 거고,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으로 나누어 주시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게 되고, 이건 무조건 원가 얘기할 때 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정 배부액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다 그러면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문제상에서의 정답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실제 배부율. 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 영세율하고 면세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영세율은 완전 면세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면세가 우리는 부분 면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해는 다 되시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4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법상. 그럼 부가세가 붙냐 안 붙냐? 다시 바꾸면 첫 번째 1번이 그냥 정답이죠. 근로를 제공했을 때 월급 받는데 월급에 부가세 붙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1번이 그냥 정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이거 외우셨나요? 개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3억 원.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고, 3억 원이 안 되는 기업들은 종이세금계산서 아직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네, 그렇게 해서 이론 문제를 다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실무 문제를